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13년 전 국가 부도 위기에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던 그리스가 10년 만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복귀했습니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25년 만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독일 경제, 유럽은 안전한가입니다. 독일 산업 생산 2019년부터 감소세, 2015년 수준 이하로 후퇴. 독일 제조업체 약 3분의 1, 해외 생산시설 이전 고려 중. OECD, IMF, 2023년 독일 경제 마이너스 성장 전망. 유로존 경제, 독일 부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 우려.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2023년 명목 GDP 기준 세계 3위,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 바로 독일인데요. 그러나 최근 독일은 유럽의 맹주가 아닌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9월 세계 경제 중간 전망에서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했는데요.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와 함께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독일의 성장률 예측치를 마이너스 0.5%로 제시했는데요. 지난 7월 발표한 수정 전망 마이너스 0.3%보다 더 하향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위기가 독일 경제의 약 27%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독일 수출은 지난 8월까지 2개월 연속 후퇴했고 기업 심리를 반영하는 수출 기대 지수는 9월 기준 마이너스 11.3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경제 부진은 유럽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 중인데요. S&P 글로벌은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9월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 개정치가 47.1을 기록했다 발표했습니다. 5개월 만에 반등세였지만 기준점 50을 4개월 연속 밑돌면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위기의 독일 경제, 직면한 도전 요소들을 타개하고 유럽의 병자가 아닌 유럽의 맹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위기의 독일 경제, 유럽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인숙 아대표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이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최근에 유럽의 병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의 병자라고 하면 이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병의 원인 이유를 말한다면 우선은 그 높은 의존도,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 세대는 중국에 파는 중국 시장에 높은 의존도하고 러시아의 가스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 높은 의존도로 보이다 보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중국은 수입 원자재를 수출을 제한하겠다, 금지하겠다라는 이 보호주의 무역 현상, 요게 두 번째로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의존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의 그 독일이 수출하는 제품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고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이러한 그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중국 시장이 침체하면서 중국의 수요가 내려가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독일 말고 유럽, EU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 EU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체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유럽 역시 독일의 또 수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성장 엔진이 휘청거리니까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 유럽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럽의 패권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
다시 중국으로 갔는데 국제회의에 가면 유럽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네. 지금 독일과 유럽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예,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독일이 G7 국가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환율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 GDP로는 그 전 세계 3위인데 이런 3위인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어렵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독일을 굉장히 자주 다녀오시니까 실제로 상황이 어떤가요? 독일 상황을 보시면은요. 예,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하노버 메세를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무슨 병에 걸렸지?라고 질문한 다음에 회복이 가능해? 회복 탄력성이 있어?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저는 1, 2년을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독일이 1, 2년 안에 회복이 될 것인가? 현재로는 내년에 플러스 0.2, 그다음 뭐 2, 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메르켈 총리가 있었을 때 굉장히 16년 동안 경제를 잘 이끌어 왔는데 숄츠 총리로 바뀌면서 조금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느슨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물론 코로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있지만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서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바뀌면서 숄츠 총리는 신호등 내각이거든요. 네. 빨로 초, 그러니까 세 가지 정당이 같이 하다 그렇죠. 보이고, 연합정당. 예, 연합정당이고, 그다음에 독일 현재 경제부 장관이 하벡 장관님이신데 이분이 녹색당 출신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보호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시겠죠.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숄츠 총리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현재 또 위기도 국내외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되면 그 병의 원인이라든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었던 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대응책이 너무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의존도가 높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그 러시아의 가스 수입 의존도가 거의 8, 90%여가지고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지금 뭐 17도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예, 이런 올해는 얘기도 또 있는데. 17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의존도가. 그래서 이제 이 의존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엑소더스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에너지 가격도 비싸고 굉장히 이게 장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산업 에너지가 가격이 오르고 특히 이제 화학 산업이 힘듭니다.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독일의 입지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죠. 독일에서 기업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미국 시장의 에너지 가격도 낮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입지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독일 역시 그 고숙련 근로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가도 파는 사람이 없고 훈련자가 없고 그래서 독일도 이 노동자 숙련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같이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독일은 너무 관료주의다. 네.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높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에너지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숙련 노동자를 어떻게 근로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두 번째는 관료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지금 그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었나요? 1998년 그때부터 유럽의 병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의 통일입니다. 네. 동서독의 통일로 인해서 통일 비용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게 하나고요.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가 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일은 제조업.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통일 비용도 높은 데다가 소프트웨어는 공격해 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앞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병자라고 해서 2005년부터 이제 힘들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정말 스토리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미래의 하이테크 전략을 만듭니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2005년도에 그게 이제 메르켈 수상이 취임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합니다. 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는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얘기를 썼을 당시. 예, 이제 같은 용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좀 탁월했다고 보는 게 실리콘밸리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잘해? B2C를 잘한다는 얘기지. 그럼 독일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독일은 미국보다 잘하는 게 제조업이에요. 근데 제조업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업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2011년, 13년 쭉쭉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독일은 제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굉장히 급상승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회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번째 지금 위기가 커다랗게 닥쳤는데 지금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아니면 기술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런데 구조적으로 보는 이유하고 기술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떤 시각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이 갖고 있는 아까 말한 관료주의나 아까 말한 뭐 고숙련 근로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독일은 가장 걱정하는 게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네. 예, 국제 경쟁력을 지금처럼 제조업을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거는 제조업 전체가 지금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의 물건을 지금처럼 팔 거냐 아니면 AI를 넣어서 제조 AI를 넣어서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로 만드느냐 이게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걸 해내면 제가 볼 때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일을 포함한 이유가 데이터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뭐 DSA다, 뭐 DMA다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유럽은 명분과 실리를 같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명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 배터리 패스포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배터리를 팔려면 이제 여권을 붙이라는 얘기죠. 패스포트. 그 배터리 팔 때 거기다가 CO2를 얼마를 배출했습니까? 재활용 물질은 얼마를 썼습니까를 데이터로 입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하면서 법령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듭니다. 근데 그 명분은 뭐냐면 탄소 중립, 기후 보호 이게 이제 명분이에요. 뭐 지속 가능성. 하지만 그걸 통해서 실리를 취하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격차를 좀 줄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분과 실리를 잘 섞어가면서 그 명분에는 우리는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 스트라테직 오토노미라고 말을 하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내가 협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럼 협상력을 가지려면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MS가 막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다 먹히게 생겼으니까 데이터 주권, 명분이야. 민주주의, 명분이야. 하지만 그 뒤에는 실리가 딱 붙는 거죠. 유럽 기업을 보호하고 유럽 시민들의 보호를 하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몇 대 몇으로 시장을 나눠 먹을까? 글로벌에서. 유럽이 지금처럼 유지할까? 줄어들까? 좀 더 확장할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에 대한 이력을 그 체크해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이런 거를 그 무역 장벽화 시키겠다 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독일이 그 지금 유럽의 병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했던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ESG의 선도를 지켜가면서 환경
산업적인 이런 측면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얘네들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달라지지가 궁금했는데요. 그 달라지는 대응을 산업계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원칙은 있지만 그걸 적용하는 시점, 수준, 요거는 산업계 단계, 속도 이거는 산업계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SG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준값을 얼마로 정했는지 이 기준값이라는 거는 중국을 약간 배제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조금 올리면서 요 기준값을 딱 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ESG를 다만 이제 수준 강화할 거냐 조금 낮출 거냐는 다르겠지만 그 명분을 버리면 유럽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미국하고 EU가 내년도부터는 ESG 보고서를 내고 네.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유효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고서냐, 어느 정도로 그 지표를 어디까지 넣을 거냐, 어디에 비중을 둘 거냐에 따라 달라서 보고서를 내는 거야 내는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또 자기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분명한 게 기후 보호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은 네. 결국 국제 경쟁력 유지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과 유럽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리질리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국제 경쟁력,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요 세 개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이 리질리언스가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서 이게 좀 더 전쟁이 길어지면 독일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독일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일 텐데요.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좀 끝날 무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대체제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이제 상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뭔가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일을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헤르만 지몬이 썼던 히든 챔피언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강소기업이 강한 거는 히든 챔피언 있는 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독일은 정책을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독일 정부가 100억 정도 규모로 11개 등대 프로젝트를 해요. 11개 등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 미션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1,700개가 들어와요. 2년 사이에. 근데 1,700개는 기업, 협회,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정책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정책이에요. 그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업종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1,700개가 된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독일은 모든 R&D를 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네. 독일 정부 돈을 받은 R&D는 제가 이제 하노버 메세를 매년 가는데 거기 가보면 1년 동안 무슨 연구를 했는지를 한 자리에서 모두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도 일어나고 연결도 되고 그런 새로운 방법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산업정책으로 이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의 그 두 가지 방법론, 그러니까 한 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 그룹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 발표하게 한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독일의 경쟁력을 이끌고 갔던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요. 네. 자동차가 뭐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들의 대부분을 독일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독일 자동차 경쟁력을 많이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예, 그걸 가장 고민이죠.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인데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자동차 업계가 그러니까 BMW, 폭스바겐, 벤츠 이 세 개 기업이 모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산업 데이터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만 지금 집중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바스프랑 SAP랑 지멘스랑 150개가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성공을 하면 자동차 산업이 아까 말한 고부가 가치로 가는 거고요. 그게 실패하면 아마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은 이중으로 자동차를 확 밀면서 두 번째는 자동차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동차에 제조에 전기전자에 화학에 미디어에 엔지니어링을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해. 이게 2023년 매뉴팩처링 X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지금 모든 돈을 산업에다 쏟아붓고 있는데 네. 그거가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1, 2년을 좀 지켜보자는 게 이게 성공하면 올라갈 거고요. 아니면 실패할 거다. 다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독일은 이걸 모두 위기로 알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나 죽었다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죽었는지 알고 두 번째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모여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혼자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상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는 빅테크나 이런 그 첨단 플랫폼 기업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예.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렇죠. 그 고용 시장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EU나 독일에서 쓰는 정책을 보면 오히려 그 빅테크들을 규제하고 막기 위해서 그 서비스 액트나 뭐 그렇죠. 그 마켓 액트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아마존, MS라는 클라우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럽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데 유럽은 입장은 얘네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란 데이터는 이용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 우리 들어와서 시장을 하지만 너가 네 맘대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법령을 만드는 이유도 조건을 다는 거죠. 그 조건을 달아서 이걸 하는데 저는 이제 참 좋아 보이는 게 이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마존하고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나서는 거죠. 우리 데이터 주권이야. 유럽의 디지털 주권이야. 구글, 아마존 우리의 법령을 따라 이거죠. 네.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너 사업할 수 없어 이거죠. 그거를 딱 막아주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글, 아마존을 배제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룰을 따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중요성을 가지고 그 유럽을 통합시켜가면서 독일이 주도권을 잡고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그 오히려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들을 규제하는 거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그 고민을 이제 하는데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의 데이터 수집 저장은 너희들이 다 가져. B2C는 다 가져. 하지만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이용하고 거래하는 거 우리가 룰을 정할 거야. 그래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정하고 있고요. 그걸 유럽 전역 전체에서 90개 유스케이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개, 5,000개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뭘 잘하지? 투어리즘, 농업, 그럼 너 그거 해. 스페인 너 뭘 잘해? 농업, 아니 뭐 관광, 그래 그렇게. 그래서 유럽 회원국들이 각자 자기 잘하는 거에다가 각자 해봐 그러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나가는데 저는 이미 그 법령이 너무 지나쳐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통제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클라우드나 이 부분 산업을 배제할 거냐, 그죠? 오토노미냐, 전략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이 독일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들었는데요. 그 수교한 지가 벌써 14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 독일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라면 어떤 걸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광부 하시는 분과 간호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월급을 60년대 네,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관을 빌려왔잖아요. 네. 그 차관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MF 시대에도 독일은 돈을 가장 늦게 빼간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협력하고 싶어 하고요. 독일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독일에서 계속 저한테 좀 나 협력 좀 하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초 체력은 있는데 우리는 손발이 빠르고 역동적이고 공장을 잘 운전하고 우리 둘이 같이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는 시장이 있으니까 삼각구도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협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과거의 프레임이고 야 우리가 삼각구도로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지금 시점이 우리가 독일과의 협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구성을 하고 1대1 협력이 아닌 아까 말한 그룹과 그룹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서로에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독일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가들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나 그 기업들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독일로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독일 내부로 들어가라. 관찰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근데 현장에 갔다 또 돌아만 다니면 안 되고요. 독일에서 정책을 짜고 있는 워킹그룹이나 유스케이스에 직접 들어가라. 예, 그리고 저는 바람직한 모델이 독일과 협력을 할 때 우리 돈을 얼마씩 내자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자기 돈으로 하자. 다만 수익이 나면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자. 이렇게 모델을 해서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빠르다. 그냥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보고서 나온 거 봐갖고는 늦거든요. 이미 워킹그룹이 돌아가고 있고 설계하고 있는 단계부터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하자. 예, 그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네. 위기의 독일 경제, 유럽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쓸 위기에 있는 독일 경제를 중심으로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김민숙 아데코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의 과도기 속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